반갑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임경원 교수연구실의 임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제 선정을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주제 선정은 주제 파악으로부터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좀 있죠. 주제 파악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연구 주제도 잘 선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쓴 거니까 오해하지 말자. 카피는 카피일 뿐, 알겠죠? 자, 제가 어제 일부러 편의점 가서 사발면을 하나 사다가 일부러 찍은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논문을 하면 명예훼손 걸릴까 봐 제 석사 논문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컵라면 뚜껑으로 쓰이고 있는 석사 논문의 현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냄비 받침대로 쓰이고 있는 이 하드 케이스를 요즘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스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졸업하실 때 도서관에서 2부 정도 내라고 할 텐데 그래도 한 10개나 20개는 하드 케이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부모님, 또 결혼하신 분들은 뭐 시부모님, 뭐 처갓집에 어른들, 그 다음에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하드 케이스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논문이 잘 안 나오면 대부분 저렇게 쓰죠. 냄비 받침대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문은 냄비 받침대가 아니다. 내 논문이 저렇게 쓰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사부터는 묘비명이 달라진다. 매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방 쓰는 거 알죠? 옛날 우리나라 제사 지내고 할 때 보통 뭐라고 써요?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써요. 현고 학생 뭐 누구 부군 신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석사부터는 임경원이다 그러면 현고 학생이 아니고요. 학생이라는 뜻은 평생 관직이나 뭘 못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갔다, 평생 배우다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고 학생이 아니라 현고 임경원 석사 지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현고 석사 임경원 지묘 이렇게, 임경원 신위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보통 박사 그러면은 대통령 한 사람들도 대통령 묘비보다는 누구 박사의 묘 이렇게 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방을 쓰는 게 달라져요. 석사부터는. 그래서 여러분이 석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석사 박사는 대단한 겁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지방의 이름이 달라질 정도로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다 갔다. 보통 5급 이상의 관직을 하면 관직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관직보다 실은 박사학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논문 쓸 때 내 묘비에 적힐 신분이 달라진다 생각하고 쓰시기 바래요. 세 번째, 내 논문은 손주들이 들춰볼 국가 공식 문서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죠?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우리 할머니가 쓴 논문을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쓴 논문,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논문 썼지? 봤더니 이걸 논문이라고 썼어? 아우 창피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석사 논문은요, 딱 여러분이 도서관에 내는 순간 우리 대학 도서관에 한 권,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권, 국회도서관에 한 권, 이렇게 3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사부터의 학위 논문은 국가 공식 기록 문서예요. 나라가 존재하는 한, 불이 나지 않는 한 다 보관됩니다. 국가 공식 문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몇 대손 후손도 여러분의 논문을 찾아서 볼 수 있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제가 할까요?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잘 써야 돼요. 창피해. 요즘에는 이제 포털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리스포이나 이런데 검색 불가. 자기 학위 논문인데 여러분 자기 논문 찾으려고 들어가서 제목 보고 본 논문 검색이 안 돼.
본인이 검색 불가해놨어. 왜 했을까요? 불가를. 창피하니까요. 이걸 내가 졸업한 논문이라고 내기 창피하기 때문에 남들이 검색을 못하도록, 다운을 못하도록 해놨어. 그렇게 하면 졸업을 하지 말지. 뭐 하려고 그거 해놓고 검색하지 못해. 우리 연구실에서는 그런 논문은 아예 졸업을 안 시키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위 논문은 일종의 연구 면허증이다.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독립연구 면허증이에요. 독립연구란 말은 지도교수 없이 자기 혼자 마음껏 너 이제 연구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해. 네 마음대로 연구해 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석사까지는 아직은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2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 2급 있고 1급 있죠? 운전면허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운전을 잘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무조건 100점짜리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70점, 80점 이상만 쓰시면 면허는 획득할 수 있습니다. 꼭 100점이 아니어도 되니까 너무 100점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가끔 이제 진정성이 지나치신 분들은 교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영원히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100점을 쓰겠다고 해놓고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건 아니다.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졸업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독립연구 면허 1급 박사 면허를 받고 그 다음에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연구를 안 하면 뭐가 돼? 장롱 면허. 운전면허는 땄어. 근데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 장롱에 갇혀 있는 거야 이게. 그런 면허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석사를 하시면 지금 생각은 전혀 설마 제가요 그럴 리가요 그러지만 나중에 지내다 보면 박사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박사 막 들어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학기를 못 넘기고 박사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제 열기가 식기 전에 바로 이어서 하려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학위 논문은 연구 면허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면허증을 딴다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따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주제를 잡는 것만으로도 논문은 50% 썼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논문 주제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주제 잡으면 논문의 50%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석사 논문 주제 아까 그 위에 덮여있던 논문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논문. 이 보면 고기능 자폐 학생의 적성 직업이라고 이제 사실 나중에 학술지에 실렸는데 우리나라 학술지 특수교육계 학술지 중에 고기능 자폐라는 용어를 처음 쓴 논문이에요. 그 기준을 갖다가 그 전에는 자폐성 장애가 법에 없었고요. 아예 그냥 지적 장애에 포함돼서 분리되던 시절인데 저 논문 주제가 몇 번째 주제였냐? 3번째 주제였어요. 처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도 교수님께 갔다가 그냥 한 방에 퇴짜 맞았어요. 뭐 이게 되겠어? 뭐 어쩌겠어? 해가지고 예 하고 이제 왔습니다. 두 번째 또 전혀 다른 주제를 제가 가지고 갔어요. 이번에도 또 지도 교수님이 뭐 핑계를 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또 갔습니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해서 또 접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주제를 까이고 싶진 않다 해서 정말 자료를 엄청나게 들고 갔어요. 예상 질의응답을 준비해가지고 이거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거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해야지 해서 선정한 주제가 저겁니다. 그래서 3번 만에 주제를 인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논문 주제를 잡는 건 쉽지 않아요. 오늘도 몇 분이 발표하셨지만 주제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연구를 하기 위한 대략의 설계, 대략의 방향성과 그림이 그려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갈 곳, 내비게이션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막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 잡는 게 쉽게 안 잡혔다고 해서 집에 가서 땅을 치고 울고 나는 멍청한가 봐, 안 되나 봐, 지도교수 왜 저 모양이야, 막 인형 만들어서 막 칼 꽂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과정이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굉장히 연구자로서의 자기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천장을 막 바라보는 거죠. 주제야 떨어져라, 주제야 떨어져라. 좋은 논문 주제야 제발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와요. 네. 밤새 천장을 바라봐도 주제는 결코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나에게 주제를 던져주지 않는다. 여기 학부 졸업생인데 아직 졸업 못하신 분이에요. 실명을 밝히면 안 되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되게 괄괄한 친구예요. 여선생님입니다. 교수님, 논문 주제 하나 주세요. 헐, 뭐라고? 정말 당황했어요. 근데 아주 당당한 거예요. 논문 주제 좀 하나 주세요. 교수님 하나 주시면 되지 뭐. 너무 웃겨. 그래 줘야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그런가? 내가 줘야 되나?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친구는 언제쯤 매년 기다리고 있는데 애도 많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논문은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이 주제로 써라 한다고 해서 쓰기 어려워요. 지도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많이 되고 이런 토론의 과정을 많이 거친 다음에 당신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쪽 주제 어때? 할 때 선택을 그때 할 순간이 여러분한테 오겠죠. 그거 괜찮네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연구하세요.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만 가능하냐? 전문 연구자한테 돈 주고 용역 줄 때 이거 연구해주면 2천만 원 그럼 막 오면은 그러면 이 팀이 잘할 것 같다 할 때만 주제가 던져지죠. 대부분 특히 하기로는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늘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해야 자기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요즘 열심히 매주 따라보고 있는 드라마고요. 왜 이걸 했냐? 여러분 논문 주제를 정할 때 제 생각이에요.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주제는 내 주제가 아니다. 내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고 싶어. 꼭 해야겠어. 반드시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내 주제지. 신호 교수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나 하기 싫어 죽겠네 이거 어떡해 이러잖아. 아닌 거예요 자기 주제가. 그러면 버리세요. 저도 3번 만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버릴 때 얼마나 아까웠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리스포에서 지금은 막 팍팍팍팍 논문 다운받죠.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대학에 마이크로 PC 필름으로 각 대학마다 보관돼 있으면 미리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다른 대학에 도서관에 가서 신청 안 하면 가서 필름을 갖다가 복사해주면 돈 주고 복사질 인쇄된 논문을 사가지고 왔어요. 논문 한 편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한 주제가 까였어. 돈도 많이 들었어. 다시 해야 돼.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서 되게 빠를 수 있습니다. 기침하지 마세요. 녹음해서 못 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써봤어요. 이 주제를 자기가 사랑하는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가? 혹은 숙명적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연구 주제가 있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내가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약간 숙명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연구는 연애다. 연구는 사랑이다. 때론 첫사랑 같고 때론 오래된 연인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골라봤어요.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영화 제목은 6년째 연애 중. 좀 표정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막 이제 막 이게 설레는 게 아니라 막 놀라는 거죠. 이 존재의 새로움에 대해서. 아니 이런 모습도 있었어. 환장하겠네. 이런다. 여러분 논문 쓰다 보면 오래 붙들고 있기만 하고 해결을 못 하잖아요. 정말 오래된 연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잘 정할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주제를 잘 잡을 수 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누가 좋단다 뭐 이러고 하면 좋을 것 같대 라는 걸로 여러분이 쉽게 그 연구 주제와 사랑에 빠지기 어려워요. 아까 우리 모 선생님이 이런 형태로 발표를 잘 해주셔서 미리 예습을 했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연구 주제가 출발한다고 봐요. 나의 역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나는 오늘날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거를 자기를 봐야 돼요. 왜냐? 평생 따라다닌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내 손주, 손녀가 본다니까, 내 논문을.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정한다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가치와 나의 철학이 실리는 것이어야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가치와 철학,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논문 주제 선정할 때 고민이 돼야 됩니다. 특히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나의 강점과 단점, 흥미와 적성. 여러분, 우리 직업 전공들도 많은데 흥미와 적성이 다른 거 아시죠? 흥미는 막 대통령이야. 예. 근데 적성을 살펴보니까 말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해. 대통령 되기는 힘든 거야. 일정 정도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흥미와 적성은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런데 흥미 중심으로 보통 자기를 그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문과적인 특성이 강하냐, 이과적인 특성이 강하냐, 숫자에 강하냐, 글에 강하냐, 이 자기 스타일 좀 아셔야 됩니다. T냐, F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좀 느낌이 있어야 양적 연구가 맞을지 질적 연구가 맞을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내가 뭐에 관심이 있지, 어디에 관심이 있지가 두 번째일 겁니다. 첫째, 뭔가 너무 궁금해, 엄청 알고 싶어,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나 정말 이게 궁금하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 도대체 이 바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될 수 있어요. 혹은 힘들어 죽겠어. 그 엄마 때문에 힘들어. 그 학생 때문에 힘들어. 그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교장, 교감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요즘 나한테 무슨 업무가 왔는데 미쳐버리겠어. 밤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미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것도 논문 주제로 좋아요. 아주 좋은 주제예요. 너무 즐거운 것도 좋고요. 너무 재밌고, 애들하고 이거 했더니 너무너무 재밌어. 나는 그래서 수업 때마다 이런 방법을 쓴다? 이것만 하면 애들이 그렇게 동기유발이 잘 되고 나를 잘 쳐다보고, 이거 한 방이면 간다니까? 선생님도 한번 해봐. 막 이런 거 있죠. 좋은 주제죠,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가? 내가 해보니까 이거 좋은데, 이거 좀 나누고 싶어. 이런 것도 좋은 논문 주제고요. 어떤 현실을 바꾸고 싶다거나 뭔가를 주장하고 싶을 때 이런 것도 좋은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이게 문제 같아. 이런 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번, 2번을 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 내가 지금 유아야, 초등이야, 중등이야. 내가 지금 학교에 있니? 학급에 있어. 혹은 센터에 있어. 내가 지금 복지관에 있나? 평생교육기관에 있나? 보호장업장에 있나? 이런 위치, 직위, 나의 환경, 내가 주로 하는 일, 내가 주로 겪는 경험, 업무, 사람들, 주제, 일,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하는 게 빠르죠, 사실은. 빠르고 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연구에 접근이 쉬우니까. 자기 현장이 없는 분들일수록 현장을 찾아가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죠. 우리 연구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이쪽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인데 이제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을 섭외해야 되고 그 현장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연구실은 굉장히 인적 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혹시 현장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연구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은 이제 다양한 현장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결혼 계획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문제, 어머님이 아프셔, 아버지가 아프셔, 애를 키워야 돼, 육아를 해야 돼, 이런 경우, 또 내가 몸이 안 좋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한 것들을 지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때로는 잠시 쉬었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잠시 쉰다고 했다가 영원히 안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적절히 그건 지도교수가 상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 손 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하면서 좀 시간을 이렇게 가져갈 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주제를 잡는데 굉장히 큰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장애 당사자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장애 형제 자매를 둔 특수교사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가족 구성이고 가정 환경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이 특수교육에 대한 고민과 현장에서의 삶,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풀어내는 좋은 주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나와 내 주변을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학위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게 이 네 번째 건데, 논문 완성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언제쯤까지 해야 돼? 이런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연구 주제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그 연구를 다 해내려면 10년이 걸려. 그러면 학위는 언제 받아? 그거는 학위를 받은 다음에 해도 돼요. 아까 장롱면허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 뒤에 해도 되니까 석사학위다, 박사학위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범위나 대상이나 기간 혹은 또 경비. 내가 전국에 이러이러한 대상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뭐라도 좀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주려고 생각해봤더니 2,500만 원 들어. 어떻게? 뭐 연봉을 다 쏟아부어야 돼. 막 연구 하나 하는데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기간, 내용, 범위, 대상, 비용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석박사 논문이냐 학술지 개조용 논문이냐에 따라서 논문 주제의 선정이나 이런 게 꽤 달라지는데요. 박사학위부터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박사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박사 막 신입생들도 있고 하니까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 이걸 잘 들으시면 석사학위 논문 주제도 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약한 물탄 게 석사 논문이니까. 첫 번째는 해당 학문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냐. 이걸 신기성이라고 하죠. novelty. 새롭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 거, 흔히 다 한 거. 제가 가끔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면서 논문 주제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게 박사 논문 맞아요? 석사 논문 2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사람은 거의 막 분노와 저를 보면 뒤에서 막 하겠지만 이제 가끔 그런 얘기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그냥 석사 2 아닌가? 그런 주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학문 분야에서 누구도 이런 연구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새로운 길을 열었어. 이런 정도가 적어도 그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박사 논문은. 오늘 우리 윤태성 박사 같은 논문 같은 경우는 공주정명학교의 생애사. 굉장히 새로운 지평을 연 논문이에요. 보통 생애사 하면 사람에 대한 생애사잖아요. 그런데 공주정명학교가 이제 40년이 넘었거든요. 공주정명학교를 40살 먹은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 흥망성쇠를 조직사를 생애사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특수교육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논문이에요. 생애사의 연구방법론적 지평을 넓히기도 했고 특수교육계에서도 어떤 한 특수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그 개별 학교와 그 지역 전체의 특수교육의 역사와 정책과 거기서 살아낸 사람들의 삶의 의미까지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한 논문이에요. 이런 논문들은 이제 정말 박사 논문으로서 새로운 신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석사 논문도 남들이 다 한 논문을 남들이 막 선행 연구 봤더니 20개, 30개 이미 나와 있는 논문을 굳이 31번째를 내가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신기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논문 주제 잡을 때. 두 번째, 특히 박사학위 논문은요. 이 연구자가 평생 동안 연구할 만한 주제인가?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박사학위 한 번 논문 딱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할 게 없어. 옛날에 썼었지.
이런 정도는 이례적이고, 이런 논문 어디다 써야 돼? 학술지에다가. 그런 논문은 학술지에 연습용으로 공부해서 연구자들이 교류하는 곳에다가 내는 것이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쭉 몇십 년 동안 쭉 해도 두고두고 연구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학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제, 이 신기성도 중요하지만 정체성, 고유성이 드러나야 돼요. 아, 그 사람 생애사 연구한 사람이지. 아, 그 사람 특수교육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아, 그 사람은 지체장애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평생교육 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쪽에 새로운 어떤 뭔가를 제시한 사람이지. 이렇게. 그 학자가 가진 고유성들이 드러날 수 있는 주제여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 박사 논문 주제를 잡으려면 쉽지는 않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지.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박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박사 논문이 이후에 두고두고 인용될 수 있어야 돼요. 두고두고 해당 분야에서 이런 연구를 하려면 적어도 저 사람 논문을 봐야 그 다음 후속 연구로서 내가 이런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확장성, 후속 연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연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제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성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물 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한 내에 졸업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라. 자,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진 않아요. 너무 많이 가면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범위도 좀 좁히고 기간도 좀 좁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범위, 내용, 기간, 비용 등을 감안해야 되고요. 현재 자기 상황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접근이 용이한 연구 주제를 잡는 게 좋습니다. 빨간색이 아까부터 돋보이네요. 논문 한 편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가끔 이제 열정이 막 넘치고 하다 보면 이 논문을 써서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그 논문 하나로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학위 논문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구색도 좀 갖춰야 돼요. 특히 이론적 배경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1장 서론, 2장 이론적 배경, 3장이 연구 방법, 4장이 이제 연구 결과 이렇게 가는데 요새 연구실 이렇게 논문 쓰는 걸 보니까 이론적 배경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 이론적 배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결과가 나온 것을 논의도 하고 결론도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론도 잘 쓸 수가 있는데 이론적 배경이 부피가 되게 얇고요.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학위 논문에만 필요한 거예요. 이론적 배경이. 선행용 고찰이 학술지에서는 잘 안 써요. 왜? 이미 학자들끼리 대화하는 통로가 학술지이기 때문에 굳이 막 배경을 막 특별하게 새로운 흐름이나 새로운 이론이 아닌 이상 잘 자세하게 안 써.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학위 논문에 들어갈까요? 학위 논문이 다른 말로 하면 석사학위 청구 논문, 박사학위 청구 논문이에요. 저 박사 주세요 하는 논문이라고. 석사 주세요 하는 논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 선행용 고찰에서 저 공부 이만큼 많이 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잡은 주요 키워드들 있죠. 주제들. 뭐 경계선 지적장애인.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한참 이론적 배경이 나와야 돼요. 이게 다 선행 연구를 정리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선행 연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삶의 질. 그러면 삶의 질에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선 지적장애인과의 관련성이 있게끔 내 연구에 왜 이걸 다루려고 하는지를 이제 정리해주는 문단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적 연구라면 독립변인, 종속변인 뭐 이런 것들이 이론적 배경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질적 연구도 어떤 연구 방법을 쓰든지 간에 내가 주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들, 또 대상, 환경, 연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선행 연구들을 저 2장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구색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편집이나
논문의 양식 같은 게 있어요. 뭐 어디에는 점을 찍어야 되고 어디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지켜야 돼요. 왜? 공문이라 그래요. 논문은 공식 문서라고 했죠. 논문은 공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위 취득 과정은 끊임없는 공부 근육의 단련 과정이다. 그래서 안 힘들면 근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 PT도 많이 받고 하시죠? 막 10개씩 3세트 하고 마지막 막 할 때 막 힘들잖아요. 막 죽이고 싶잖아요. 막 그때 막 그만하고 싶은데 옆에서 막 PT 선생님 막 하나만 더 막 하죠.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힘들어 하고 안 들면 평생 그 근육이. 예. 근데 힘들어야 정상이다. 힘들어야 제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가 아이콘을 제가 골랐어요. 학위를 쉽게 받으면 혁사, 똥석사, 똥박사 된다. 보통 우리 연구실에서 석박사 학위 논문 하시는 분들의 주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사 논문 쓰는데 뭘 이렇게 박사하냐? 그럼 석사 논문을 그렇게 어렵게 해. 그냥 사람들 그냥 대학원 다니면 그냥 석사 학위도구만. 너네 연구실 참 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똥석사예요. 예. 자기들이 대충 한 거야. 자기들이 대충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학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 논문 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논문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힘들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육이 막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